예,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7번째로 핵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활동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혹은 실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영위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가장 핵심적이냐, 그 핵심 활동을 파악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기업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로서 가치 제한을 창조 제공하고 시장에 접근하여 고객 세그먼트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핵심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 활동은 가치를 제한하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이런 것이 핵심 활동이라는 것이죠. 몇 개 사례를 보시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바로 핵심 활동이 되겠죠. 또 조립 컴퓨터의 대명사였던 델 컴퓨터는 공급망 관리가 핵심 활동이었습니다. 컴퓨터 회사였지만 컴퓨터를 잘 만드는 것이 핵심 활동이 아니라 델은 공급망을 잘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컴퓨터를 잘 배송하는 공급망 관리를 핵심 활동으로 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서는 당연히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은 그 기업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핵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활동을 잘 영위하기 위한 핵심 활동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핵심 활동을 정의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의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즉, 여러분이 앞전에서 수립한 가치 제한, 그런 제안들이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려면 어떤 활동을 핵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세 번째, 고객 관계를 위해서는 수익원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한번 써내려갈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핵심 활동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어떤 비즈니스든 보시는 화면처럼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세 가지 핵심 활동의 범주 안에 거의 다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생산,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세 번째는 플랫폼 혹은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겠죠. 생산이라는 핵심 활동은 뭐냐? 당연히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설계, 제작, 운송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 생산 활동은 제조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산 활동이겠죠. 즉, 여러분들이 제조업 기반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면 생산 자체가 중요한 핵심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활동은 같은 제조업이라고 할지언정 단순하게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도 핵심 활동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문제 해결은 고객이 처한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컨설팅 회사, 병원, 기타 서비스 조직의 경영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주로 핵심 활동이 문제 해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조업도 자신들의 핵심 활동을 문제 해결로 놓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런 제품을 제조해서 고객들한테 유통했을 때 고객의 문제 해결됐다면 우리의 핵심 활동은 생산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핵심 활동은 플랫폼, 네트워크입니다. 잘 인지하시다시피 플랫폼은 핵심 자원으로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핵심 활동에 지배되고 네트워크와 중개, 소프트웨어, 브랜드도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베이 아시죠? 이베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베이의 플랫폼인 이베이닷컴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용카드 회사 비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장, 고객, 은행을 위한 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활동을 필요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비즈니스 모델은 윈도우라는 OS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자들의 소프트웨어와의 인터페이스 관리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생산에 속하는지, 문제 해결에 속하는지, 혹은 플랫폼,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 활동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내드린 퀴즈에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2013년 스마트폰 시장은 10억대를 넘어 컴퓨터 시장의 3배가 넘습니다. 2011년에는 20억대를 넘었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 혹은 어린아이도 컴퓨터는 잘 못해도 이 스마트폰은 잘 취급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보다 이 스마트폰이 더 많이 보급됐는데 대부분의 이 스마트폰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서 작동이 됩니다. 이때 가장 이득을 보는 기업은 어딜까요? 구글일까요? 애플일까요? 삼성전자일까요? 답은 의외로 이 기업입니다. 퀄컴이라는 기업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2013년 기준 매출액이 250억 달러, 시가총액이 1,300억 달러로 우리 인텔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그 시가총액과 비슷합니다. LTE 방식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휴대폰 전화용 칩의 100%, 스마트용 프로세서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퀄컴이 제조 능력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핵심 칩이 바로 퀄컴에서 만들어지는 칩인데 퀄컴이 왜 제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답은 굳이 이 제조업에 진입하지 않아도 핵심 활동인 이 프로세스 칩 개발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핵심 활동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의 핵심 활동은 굉장히 수익원의 근원이 되는 핵심 활동인지 혹은 남들도 똑같이 하는 핵심 활동인지 한번 면밀하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비즈니스라고 할지언정 내가 어떻게 핵심 활동을 개념 짓느냐에 따라서 남들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편 핵심 활동 변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사례가 바로 오크넷이라는 기업입니다. 오크넷은 바로 화상으로 중고차, 중고거래를 발생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중고거래가 각각 지역 곳곳에 중고차 거래 시장이 있고 또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직거래라든지 또 온라인 중거래상이 많이 보급이 돼서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기존 중고차 경매시장은 자신의 자동차를 팔거나 사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경매장을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장에 들어선 그 자동차를 매입했을 때 품질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까, 품질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오크넷은 일본 기업이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130개의 분산된 경매장으로 인해 각각의 개별 경매장에 출품될 수는 굉장히 적었다는 것이죠. 또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때는 다시 자동차를 회수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헐값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에 하지사키 마스타라는 오크넷의 창업자는 기존 중고차 경매 시장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구나, 이 안에 기회가 있구나라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중고차 화상 경매 비즈니스 모델인 오크넷을 1985년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 중고차 경매 시장의 핵심 활동은 중고차 경매 시장에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가는 것이었다면 이 오크넷에서는 화상 경매를 통해 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즉 내가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판매자라면 굳이 경매 시장에 자동차를 끌고 가지 않아도 내
집, 차고에 자동차를 비치해 놓으면 알아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크넷에 잘 교육된 또 차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직원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나의 자동차 상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품질 검사안을 마련합니다. 즉 품질 정보 확인을 위해 독자적인 품질 평가 기준을 만들고 훈련된 전문 검사원을 파견하여 출품차 전부를 사전에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개별 기업에서 만든 품질 평가 기준안이지만 향후에 일본 중고차 평가 방법의 표준이 되는 혁신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이 오크넷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반 중고차 경매업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당연히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가 커스터머 세그먼트 CS 고객 세그먼트라면 그들에게는 중고차 거래 성사라는 밸류 프로포지션 VP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채널은 뭡니까? 경매장이라는 채널로 운영이 되고 이의 핵심 활동 키 액티비티 KA는 뭐이죠? 효과적인 경매장을 운영하고 그 밑에 있는 KR, K 리소스는 원활한 경매 유도 품질 좋은 중고차가 K 리소스, 핵심 자원이 됩니다. 이에 반해 오크넷은 어떻게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넷의 핵심 활동은 화상 경매장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오프라인 경매장을 가서 자동차가 팔릴 수 있도록 내 차를 홍보하거나 팔리지 않았을 경우 다시 갖고 오거나 이런 번거로움을 화상 경매장을 운영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KR 핵심 활동은 사전에 충분한 세밀한 중고차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겠죠. 이를 통한 VP, 밸류 프로포지션은 다양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화상 경매장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화상 경매 시스템 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의 중고 시세를 고객들은 충분히 비교 검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에 따라 높은 거래 성사율이 발생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즉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잘 팔려서 좋고 그로 인해 거래 성사율이 발생해서 마진이 발생되니까 오픈해도 좋고 또 매입자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비즈니스 캔버스에서는 핵심 파트너십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비즈니스든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거래처, 파트너가 존재할 텐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너는 누구냐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파트너십은 이런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히 작동시켜 줄 수 있는 공급자,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를 핵심 파트너십이라고 말하고 기업은 여러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으로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복잡 다변해지고 또 거래처가 확산되고 또 글로벌리제이션, 점차 고객군이 한 지역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 관계에 있어서 파트너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거나 리스크를 줄이거나 자원을 얻기 위해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핵심 파트너십은 보시는 화면처럼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비동맹자들 간의 전략적 동맹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고 또 코페티션이란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컴페티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컴페티션이 뭡니까? 경쟁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까? 코는 뭡니까? 바로 코퍼레이션 협업할 때의 그 코입니다. 코페티션은 뭐냐? 즉 경쟁자들이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협력자가 되고 또 한쪽으로는 경쟁을 하지만 한쪽으로는 협력을 하고 이것이 바로 코페티션 협력하면서 경쟁한다는 관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 연합한 벤처 기업을 만드는 것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네 번째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얼라이언스, 명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에게 비즈니스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바로 파트너십의 하나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파트너십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면서 나의 핵심 파트너를 명확하게 개념 짓고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수많은 거래처, 파트너의 관계를 맺고 있을 텐데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는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파트너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냐? 세 번째,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느냐? 또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 이런 네 가지 답변에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 혹은 두세 개의 범주 안에 자신만의 파트너십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적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즉 파트너십 혹은 구매 공급자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원이나 활동의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되는 것이죠. 그럴 만한 것도 유통기업의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한 공급처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영위되기가 힘듭니다. 말 그대로 자원이나 활동의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바로 파트너십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기업이 모든 자원을 보유하거나 모든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비효율적이다. 즉 내가 A부터 Z까지 할 때 발생되는 많은 시간적 비용, 경제적 비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핵심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트너들에게 떼어주는 아웃소싱과 같은 형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최적화 규모의 경제를 위한 파트너십의 목적은 대개 비용 절감이며 자원이나 인프라를 공유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란 말 들어보셨죠? 더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말 그대로 규모가 커지면 경제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파트너십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쟁 환경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A부터 Z까지 아이디어 기획부터 생산하고 또 제품을 유통하고 광고 홍보하고 AS까지 모든 것을 할 때 발생되는 많은 비용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환경이 수없이 불확실성과 위험이 찾아오는데 그 위험들을 모두 한 기업, 내가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를 파트너십 형태로 분산시킬 경우 그런 위험들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블루레이, 광 디스크 폼의 표준인데요. 서로 협력하여 블루레이 기술을 시장에 도입했지만 이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블루레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것이죠. 즉 공동으로 기술 표준을 만들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제품을 잘 팔기 위해 그 공동 협력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컴피티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 활동의 획득을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보유하거나 모든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기업을 이용해 자원이나 활동을 획득함으로써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식, 라이센스 등을 얻기 위한 목적,
고객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은행은 영업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뱅카슈랑스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파트너십은 말 그대로 나의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면서 비용을 아끼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원활한 자원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그만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십은 누군가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글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이어서 따로 구글의 어떤 사업의 본질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구글이 이 앞전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 블럭에서 수익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인터넷 포털 기업들은 배너 광고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반면에 구글은 검색 광고비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 대박을 터뜨렸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수익원에 대한 변화를 통해 구글이 혁신한 사례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KP, 키 파트너스 핵심 파트너인 검색 광고 기업 오버추어라는 검색 광고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검색 광고라는 새로운 수익원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글이 직접 검색 광고라는 수익원의 파트너서 수익원을 만든 게 아니라 오버추어라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그 오버추어의 기술을 구글이 과감하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검색 광고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글의 승리는 강력한 검색 엔진 기능이라는 기술력과 더불어서 키워드 광고 회사라는 파트너가 광고 시장을 형성하면서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파트너를 잘 선정할 경우 우리 사업의 확산, 확대, 수익원 창출에 큰 기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파트너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유명한 소매기업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유니클로의 성장도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클로의 히트 상품입니다. 여러분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옷을 구입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니클로는 88년도에 후리스라는 제품으로 히트를 한번 치고 2006년도에는 히트텍, 8년도에는 브라톱, 9년도에는 울트라 라이트다운, 에어리즘 등등의 새로운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게 됩니다. 유니클로가 새로운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본인들이 유니클로 내부적으로 이런 모든 히트 상품을 다 개발한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니클로에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담 부서를 통해 이 거래처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혹은 새로운 샘플을 제공받아서 꾸준히 유니클로 브랜드로 시장에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유니클로라는 의류 제조 기업은 파트너십 관리를 잘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출시해서 꾸준한 히트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 파트너십의 구축은 유니클로 지속 성장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드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마지막 순서인 비용 구조까지 왔습니다. 말 그대로 비용 구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죠. 즉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 또 가치를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익원을 만들어내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비용 구조로 코스트 스트럭처로 말합니다.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을 정의하고 나면 비용 구조를 비교적 쉽게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비즈니스에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지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써내려가면서 비용 구조를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세 번째로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두 번째는 핵심 자원, 세 번째는 핵심 활동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낼 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비용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용 구조는 비용 주도형과 가치 주도형으로 구분됩니다. 비용 주도형은 뭐냐? 말 그대로 고정비, 즉 이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딱 픽스된 고정비는 어떤 거냐? 혹은 물량에 따라서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비는 무엇이냐? 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은 무엇이냐? 또 범위의 경제에 따른 비용은 무엇이냐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확대하면서 보다 경제적인 것, 즉 제가 이런 펜스를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과 10개 만들어갈 때의 비용은 더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더 많이 만들 때 하나의 단가가 싸지는 게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범위의 경제는 한 개의 기업이 기존에 제조했던 생산품과 유사한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보다 더 경제적이다. 즉 볼펜을 만들던 기업이 색연필도 만들고 연필도 만들 때 물감을 만들던 기업보다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범위를 넓혀갈수록 경제적이라는 의미의 범위의 경제가 됩니다. 이런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비용 주도형인지 혹은 가치 주도형인지, 가치 주도형은 비용보다는 가치에 초점, 고급스러운 가치 제한과 고도의 맞춤 서비스, 이런 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용 주도형 비용 구조가 좋다, 가치 주도형 비용 구조가 좋다,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가치 주도형으로 갖는 건 맞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제품이 어떻게 시장에 비용 주도형을 할지 가치 주도형을 할지는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보다 의미 있는 비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용 구조를 또 새로운 혁신 모델로 만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줄이고자 한 노력은 자파체인 슈퍼마켓의 진화로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지금과 같은 슈퍼마켓의 탄생은 AMP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슈퍼마켓은 어떻죠? 우리가 이렇게 장바구니에 이렇게 들고 슈퍼마켓에 비치된 여러 상품들을 바구니에 넣고 나갈 때 계산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현대형 슈퍼마켓인데, 과거에는 이런 슈퍼마켓이 아니었습니다. 즉 매장 안에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돼서 고객들한테 안내해주고, 또 가격 태그도 잘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고객이 일일이 확인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슈퍼마켓이었죠. 먼저 이 AMP는 1859년 조지 길먼이 부업 삼아 해외에서 찻잎을 수입하면서 찻집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차가 수입품이다 보니까 고가일 수밖에 없었죠. 당시 고가였던 수입 차량을 대량으로 사들여 구매 가격을 낮추고 광고 등을 통해 대량 판매하는 박리담회 전략을 펼쳤습니다. 1865년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에는 취급 품목이 갑자기 늘어나고 20세기 초 28개 주에서 198개의 점포 종업원 수 1,800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2년에 지금 형태의 슈퍼마켓인 캐시 앤 캐리 시스템인 이코노미 스토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매장이 커지고 종업원 수가 많아지고 경쟁사가 등장하면서 기존과 같이 일일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응대하는 슈퍼마켓의 그런 서비스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직원 수를 대폭 줄이거나 창고에 배치하거나 혹은 카운터에 배치하고, 고객들은 지금처럼 각 구비된 선반의 가격을 확인하고 물건을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고
나가는 캐시 앤 캐리 시스템, 이런 이코노미가 이 당시에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경비를 낮추기 위해 철저한 운영의 간소화, 표준화를 시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K마트,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 표준화되고 지금 거의 모든 슈퍼마켓의 표준 모델이 된 것입니다. 즉 AMP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저렴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운영 경비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지금 현대형 슈퍼마켓을 만들고 또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편의점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편의점의 시초는 얼음가게였습니다. 즉 1927년 얼음가게에서 생필품을 팔고 연중 무휴 16시간에 근무하면서 편의점의 시초인 세븐일레븐의 모회사인 사우스랜드가 이렇게 탄생됩니다. 즉 말 그대로 쉬지 않고 매장 문을 열심히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매출액이 오르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죠. 1920년 자파 체인이 번성하면서 어떻게 경비를 줄이면서 오래 영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 본사가 구매와 운영 노하우를 일괄 관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가맹점 주인은 의욕과 자본으로 손쉽게 운영하는 편의점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모든 시스템이 표준화되고 매뉴얼화되어 있으면서 이 자파점 주인, 가맹점 주인은 하나하나 물건을 구매하고 고객 관리하고 이럴 필요 없이 매뉴얼에 따라서 본인의 자본 혹은 의욕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편의점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비용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용 최소화로 귀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여러분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비용, 코스트 스트럭처 차원에서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가는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각 블럭마다, 항목마다 여러 사례, 개념, 그리고 여러분만이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례를 익히고 그 개념을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익혀서 나의 비즈니스 혹은 내가 향후에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어플리케이션, 접목시키는 게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한 블록 한 블록 저와 함께한 그런 과정들을 반추하면서 때로는 영상을 잠시 중지해 놓고 나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새로 제시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바꿀 때 보다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각 카테고리마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 혹은 개념들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딱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다. 보이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고객 세분화, 목표 고객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고객은 누구냐?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을 분류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카페를 한다, 내 카페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이 고객이죠. 마치 고객이 엄청 많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차별화된 카페가 운영이 될 수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만 구매하는 손님, 어떤 사람은 테이크아웃만 구매하는 손님, 어떤 사람은 다양한 비치된 베이커리까지 구매하는 손님, 각각의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통해 아메리카노만 구매하는 손님으로 타겟팅할 것이냐, 또 테이크아웃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베이커리까지 꾸준히 찾아주는 고객을 타겟팅할 것이냐를 먼저 여러분이 세분화하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고객 세분화는 고객층은 다양하다. 또 주타겟, 부타겟을 선정해야 된다. 또 말씀드린 대로 고객층별 니즈는 다르다. 또 그들의 유통 채널은 다르다. 고객 관계가 전혀 다르다. 또 고객층마다 수익 구조는 다르다. 이를 인지하면서 세그멘테이션 할 때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세그먼트, 분류된, 세분화된 고객들한테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 블록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가운데에 있는 제공가치, value proposition입니다. 세분화된 고객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냐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는 한 11가지 정도 분류를 했습니다. 새로움부터 고객의 문제 해결까지. 한번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이 화면을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 뭔가 되게 해주는 것, 편의성을 증진시켜주는 것,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것,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 고객 관점에서 가치 있게 하는 것 등등 여러 포인트들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세그멘테이션화된, 세분화된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제품은 좋으니까, 새로우니까 이렇게 가치를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서는 절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될 수 없고, 당연히 시장에서도 그 제품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가운데 하단에 있는 채널, 바로 경로입니다. 즉 구분된 세그먼트한 고객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유통 경로를 의미합니다. 또 가치 전달 경로라고 하고, 이를 통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도 하고, 또 채널을 통해 때로는 고객과 소통하면서 우리 제품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AS,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형태가 바로 채널입니다. 네 번째 블록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고객 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객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또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것이 3배 이상 비용이 절약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생기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프로모션 전략, 고객 확보 전략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더불어서 비용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기존 고객 관리 전략, 판매 촉진 전략 등을 통해 고객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고객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은 항상 수반되는 게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비용이죠. 고객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은 굉장한 경제적인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고객을 그냥 냅두는 셀프 서비스, 무인 서비스와 같은 형태도 하나의 고객 관계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앞에서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5번째 블록으로는 바로 하단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매출 구조, 리벤뉴입니다. 이런 활동들, 세분화하고 가치 제한을 만들고 채널을 구축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도대체 수익원은 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데서 발생되는 수익원만이 수익원이 아니라 가입비, 이용료 등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수익원을 구축할 수 있고, 수익원을 바꿈으로써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니 우리가 수익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블록은 이 5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왼쪽 블록으로 넘어가야겠죠. 왼쪽 블록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키 리소스, 핵심 자원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5가지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인적 자원이냐, 물적 자원이냐, 재무 자원이냐, 어떤 것이냐, 나의 자원을, 핵심 자원을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6번째 블록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Key Activities. 이런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현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활동이 무엇이냐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연구개발 활동이냐, 생산 활동이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이냐, 또 네트워크 및 플랫폼 활동이냐, 마케팅 활동이냐, 이를 스스로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핵심 활동에 대한 정의 없이 절대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 영위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를 구축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맨 좌측에 있는 8번째 핵심 파트너십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비즈니스든 파트너 없이 구현되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또 파트너십을 구축할수록 최적화, 규모의 경제, 리스크 감소 등 여러 혜택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유니클로의 사례처럼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핵심 파트너십은 외부 파트너십, 연계기업, 네트워크 확보, 아웃소싱 활용, 공동 대응, 전략적 제휴, 동맹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다라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들어갈 항목이 비용 구조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의 비즈니스 활동을 잘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들은 뭐냐를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의 종류,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류, 또 단기 또는 적정 기간의 고정비와 변동비의 수준을 잘 인식할 수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보시는 화면처럼 사람의 뇌를 잘 응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있는 5개 블록은 어떻게 하면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출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감성에 관한 부분, 즉 가치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는 우리의 운의 활동이다라는 내용이고, 한편 왼쪽에 있는 이 4가지 블록은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은 뭐냐, 파트너십은 뭐냐, 핵심 활동은 뭐냐, 비용은 뭐냐, 즉 효율성을 추구한다라는 자뇌의 활동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는 우리 두뇌가 자뇌와 우뇌가 공동으로 움직여서 신체가 활동하게 만들듯이 비즈니스 모델도 이 양쪽, 오른쪽의 가치와 왼쪽의 효율성이 같이 맞물려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좀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사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이 되고 또 자신의 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